17에서 20번 인문제시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해의 그 수능 문제 중에서요. 요 문제, 지금 우리가 살펴볼 요 17에서 20번 요 제시문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었거든요. 저하고 함께하는 학생들도 이게 가장 어려웠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삶에서 운이 작용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의무윤리든 행위의 기반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덕의 윤리든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철학자들의 경우는 이 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생각처럼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 얘기는요, 운이라는 거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운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없어서 바로 나오네요. 통제가 안 됩니다. 스스로. 그래서 운에 따라 누구는 도덕적이게 되고 누구는 아니게 되는 일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운이라는 거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이요.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그런 운을 도덕적 운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어떤 그 철학자들은요, 이런 게 실제로 있다. 그거를 도덕적 운이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부르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들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도덕적 운이 거론된다. 첫째는 태생적 운이다.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되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므로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품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내가 나쁜 놈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착한 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도덕적 평가가 좌우될 수 있고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어떤 철학자들이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거를 태생적 운이라고 한다. 그 얘기였습니다. 둘째는 상황적 운이다. 똑같은 성품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성품이 발현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령 남의 것을 탐내는 성품을 똑같이 가졌는데 결핍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 성품이 발현되는 반면에 풍족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면 전자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처음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특별히 남의 걸 훔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또 한 사람은 집이 가난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남의 것을 막 훔쳤단 말이죠. 이랬을 때 그 두 번째 사람만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느냐. 앞에 사람도 어차피 그런 남의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 강했던 것은 똑같은데 다만 상황에 따라서 그런 성품이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우선 성품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는 태생적 운이 이제 처음으로 첫 번째 것으로 이제 제시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성품이 같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적 운이라는 게 있다.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다음에요. 셋째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의해 도덕적 평가가 좌우되는 결과적 운이다. 일단 여기까지 중간 그 정리를 해보면은요, 성품에 따라서 이렇게 그 평가가 달라지는 운을 태생적 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품이 같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걸 상황적 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결과적 운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화가가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결과적 운에 대한 예요. 어떤 화가가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고 해보자. 일단 이거 가족을 버리고 멀리 떠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그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이거 둘 다 아무튼 이렇게 가족을 버리고 떠난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느냐 실패했느냐 라는 이제 결과의 차이가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랬을 때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더 비난하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성공하겠다고 가족까지 버리고 떠나놓고서는 결국은 실패해버리고 말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은 비판을 그 화가에게 이제 가할 것이라는 거죠. 그걸 상식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에 의해 그의 행위를 달리 평가하는 것 역시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라 여기서 그들은 그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그 철학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여기서요. 이 제시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되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운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이 어떤 철학자들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그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평가가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거 불공평하다라고 비판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 무슨 일을 만들어내느냐?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에 따라서 평가가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게 되면 그건 결국은 제대로 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들의 입장에 서게 되면 평가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해버리게 되면 결국은 도덕적 평가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왜? 그것 따라서 뭐 올바랐다, 올바르지 않았다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평가가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문제를 낳게 된다는 거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자나 무죄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한다라고 이 글의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거는 강자나 무지와 같은 것에만 한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해버림으로 해서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글쓴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이렇게 좀 앞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리와인드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예, 요 얘기 그 위에 나왔던 요 얘기랑 같은 얘기인 거죠. 그렇죠? 요런 식으로 해서 이 글의 필자는 도덕적 운이 실제로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철학자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비판하는 거죠? 니들 말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평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도덕적 운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말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어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국한한다면 이와 같은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 관점을 바꿔가지고요.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해가지고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국한하자라는 게 이 글의 필자의 주장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필자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은 난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난점이 뭐죠? 이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글의 필자하고요. 그 두 번째 단락의 밑줄친 기억 어떤 철학자들 하고요. 대립하고 있는 그 지점이 뭐냐? 이겁니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친 그 기억 어떤 철학자들은 이 존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글의 필자는 그런 식으로 그걸 인정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 어떤 행위나 성품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그거 부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 파악이 되면 이 글이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게 이렇게 분석이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읽어볼게요.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아님을 보여주면 된다. 예, 요 앞에서 그 어떤 철학자들이 도덕적 운을 세 가지로 나눴었잖아요.
태생적 운, 그다음에 상황적 운, 결과적 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걸 전부 다 부정해 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선 어디 있습니까? 예, 우선 행위는 여기요. 우선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태생적 운의 존재가 부정된다. 예, 요 부분에서 그 첫 번째, 그러니까 태생적 운의 존재를 지금 부정하는 논리인 거죠. 그 다음에요. 또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므로 상황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예,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펼치면서 두 번째 상황적 운의 존재도 이제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과적 운의 존재를 또 이제 부정하겠죠. 끝으로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야 하므로 결과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화가가 성공을 했건 성공하지 않았건 과 관계없이 가족들을 버리고 나간 것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성공했냐 안 했냐와 관계없이 일관된 흔들리지 않는 평가를 그 화가에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 결과적 운이라는 것의 존재를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 앞에서 어떤 철학자들이 말했던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을 하고 어떻게 하자?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의 경우에만 국한하자. 그리고 이외의 나머지 행위나 뭐 어떤 성품에 대해서는 평가하자. 요게 이 글의 필자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요, 이 글에서 대립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들은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로 그 종류를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는 거고요. 이 글의 필자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것도 우리가 평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부정하자 하면서 아까 그 세 가지 종류를 각각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그런 거 존재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이렇게 좀 놓치지 않으시면 그래서 조금은 수월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게요.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이거 그 결과적 운에 따른 평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상식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는 게 저 위에 나왔었잖아요. 그게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과와 관계없이 무책임한 행동 그 자체를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글의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볼게요. 17번 기억과 글쓴이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기억과 달리 기억이 어떤 철학자들 그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들이죠. 그들과 달리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상식을 존중하면 안 되죠. 이때 이 상식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실패하는 화가를 더 비난하는 걸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런 식으로 운에 따라서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철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결과적 운에 따라서 막 이렇게 다르게 평가되는 걸 사람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글쓴이와 입장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기억도 그렇고요. 글쓴이도 그렇고요. 상식을 존중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기억은 글쓴이와 달리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니고요. 기억도 그렇고 글쓴이도 그렇고요. 둘 다 통제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런 통제할 수 없는 운이 실제로 존재한다 라고 기억은 주장하는 것이고 글쓴이는 그거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존재 여부에 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죠. 운 자체는 통제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둘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억과 글쓴이는 모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닙니다. 기억 어떤 철학자들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글쓴이도 마지막 단락을 보면 같은 성품을 가졌다고 같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해당하지 않아서 틀렸고요. 4번 기억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의 영역에서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고요. 글쓴이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글쓴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는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것 따라서 뭐 평가가 달라질 리가 없죠. 그거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고요. 5번 기업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예, 이게 이제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 이 어떤 철학자들의 경우에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덕적 평가의 불가능함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 글쓴이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의견이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아마도 이 17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좀 헷갈렸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이 제시문들을 좀 더 꼼꼼히 읽어보면서 야, 내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확인을 좀 더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18번 문제요. 니은의 관점에 따를 때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니은이 뭐냐면요. 그 강제나 무지에 의한 것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기에 있는 것들 중에 강제와 무지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강제와 무지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은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는요. 기억, 거친 성격의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억누르고 주위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는 거 강제나 무지에 의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복잡한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린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앞 사람의 발을 밟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라고 했어요. 강제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디귿,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중요한 서류가 실수로 버려진 것인 줄 모르고 찢으며 놀았다. 예, 여기서 글을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무지잖아요. 그렇죠? 무지에 의한 행동은 우리가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리을, 풍족한 나라의 한 종교인이 가난한 나라로 발령을 받자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했는데요.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 종교인의 활동이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에 근거하여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평가의 방향이 분석의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윗글 로부터 보기를 이제 평가해야 되니까는요.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한 축구 선수 A와 B가 있다. A는 상대팀 골키퍼가 실수를 하여 골을 넣었는데 B는 골키퍼가 실수를 하지 않아 골을 넣지 못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상대팀 골키퍼가 실수를 했느냐, 실수를 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네요.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두 사람은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와 동기는 같은데도 통상 사람들은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합니다. 왜 B를 더 비난하는 걸까요? B는 골을 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비난하는 거겠죠. 근데 이 B가 골을 넣지 못한 이유가 골키퍼가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결과죠, 결과. 그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사례는 결과적 운과 관련된 사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제시문에서 결과적 운에 대한 그 설명에 나와 있는 단락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화가의 사례가 나왔었죠. 가족을 무책임하게 이제 버리고 나갔는데 한 명은 성공했고 성공하지 않았고. 근데 둘 다 똑같은 똑같은 행동을 한 것인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비난의 정도가 달라졌던 것 있었잖아요. 똑같은 사례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 얘기와 똑같은 서술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1번,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는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본다. 예,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요게 그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였잖아요. 화가 사례에 대한 글쓴이의 그 평가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2번,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와 B의 처지라면 골을 넣지 못했으리라는 추측만으로 A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했는데요.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가 아니고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글쓴이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3번,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태생적 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4번, 상황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 했는데 역시 상황적 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볼 것도 없이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 운,
결과적 운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보다 B가 더 무모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는데요. B가 더 무모한 공격을 했다? 아니거든요. 무모함은 똑같다고 했거든요. 그 뒤에 설명이 틀려서 답이 될 수 없었고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요. A에서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사전적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문맥적 의미와 달리요. 그 낱말 뜻 자체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요 문제는 그 표준국어 대사전 그 사전의 내용을 표준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포털에서도 그 낱말 뜻 사전 검색이 되잖아요. 낱말 뜻 검색. 그럴 때 그 각종 그 포털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전이 표준국어 대사전이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셔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보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다 똑같이 나와 있고요. 요 뭡니까? 4번만 국한만 요런 뜻으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